현실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미끄러운 거였는지 나는 출산하고 나서 처음 알았다. 예전에 나는 늘 정확했다. 회사에서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일정도 칼같이 지키고 약속도 절대 헷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보고 디테일의 여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하은이를 낳고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세상이 자꾸만 어긋났다.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처음엔 냉장고 문이었다. 새벽 4시쯤 밤수하고 젖병 소독하려고 부엌에 나갔다가 나는 멈칫했다. 냉장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하얀 불빛이 거실 바닥으로 길게 새어나와 마치 누군가 방금 전에야 문을 닫다만 것처럼. 나는 분명히 잠들기 전에 냉장고 문을 두 손으로 꾹 밀어 닫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안 닫았나? 작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축 늘어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남편 민준이 나왔다. 눈 비비며 냉장고를 힐끔 보더니 나를 돌아봤다. 지우야, 또 안 닫고 잤어? 또? 어제도 그렇잖아. 그는 피곤한 사람 특유의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렇지 뭐.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또라고 할 만큼 자주 있었던 일인가? 나는 어제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다. 밤수하고 기저귀 갈고 중간에 커피 한 잔 타 마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나? 내가 닫았던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꿀꺽 삼켜졌다. 하루 종일 하은이를 안고 서 있다시피 한 몸은 뻐근했고 눈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시렸다. 그런 상태에서 확실히 닫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게 내가 요즘 좀 정신이 없나 봐. 내가 얼버무리자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출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잠도 토막나서 자고 계속 긴장해 있고 누구라도 멍해질 수밖에 없어. 말은 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찜찜했다. 냉장고 문 사건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 뒤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또 멈칫했다. 분명히 자로 들어갈 때 내가 직접 스위치를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엔 현관문이었다. 새벽에 택배 문자가 와서 현관을 나갔다가 나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도어락이 열림 상태였다. 분명히 저녁에 들어오면서 내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철컥 잠기는 소리까지 확인했는데 나 현관문 잠갔었지? 혼잣말로 중얼거릴 때였다.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오늘도 안 잠그고 잤어? 오늘도? 요즘 좀 위험한 거 알지? 뉴스 안 봐? 그는 휴대폰 화면을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봐. 새벽에 빈집턴 도둑 잡혔대. 애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조심하자. 말 끝에 애도 있는데 라는 말이 콕 박혔다. 마치 나를 나무라는 대신 엄나를 나무라는 것 같았다. 나 진짜로 잠갔던 것 같은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주는 미간을 조금 찌푸리더니 금방 풀어졌다. 지우야, 진짜 미안한데. 그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 요즘 좀 걱정돼서. 뭐가? 너 말이야.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게 느껴졌다. 동정과 걱정이 섞인 아주 부드럽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시선. 애 낳고 나서부터 너 자꾸 이런 실수 하잖아. 냉장고, 현관문, 가스레인지 기억 안 나? 가스레인지? 지난주에 불 끄는 거 깜빡해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껐잖아. 너 자고 있었고. 그건 몰랐다. 아니, 정말로 내가 안 끈 걸까? 나는 머릿속을 뒤적였지만 뭉개진 구름만 잡히는 기분이었다. 근데 나 혼자만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회사에 정신과 전문의 친구 있잖아, 태수. 걔랑 술 마시다가 너 얘기 조금 했거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얘기를 왜 해? 나도 너무 혼자 끙끙대는 것 같아서 그냥 사례로 얘기한 거야. 이름도 안 말했고. 근데 걔가 그러더라. 출산 후에 이렇게 기억이 비고 현실감이 조금씩 어긋나는 게 산후 정신증 초기일 수도 있다고. 입안이 바싹 말랐다. 산후 우울증 말고 그냥 우울한 정도가 아니고 조금 현실 판단이 흐려지는 거? 그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는 척하며 말했다. 물론 확진은 아니고 가능성 얘기한 거라지만 산후 정신증? 그 단어는 마치 내 머리 위에 찬물을 들이붓는 느낌이었다. 나 환청 들리는 거 아니야? 환각도 없고.
그게 꼭 그런 식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래. 그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듯 말해버렸다. 처음엔 내가 분명히 했는데 하는 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자꾸 주변 사람이 정리해주고 대신 확인해주고 그러다 점점 상황이 더 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 말은 내가 겨우 목을 열었다. 내가 지금 정신병 초기라는 거야? 지호야, 그는 내 손등에 자기 손을 얹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자. 병이라기보다 그냥 치료가 필요한 상태? 약간 위험 신호가 보인다. 뭐 그런 거지.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반박하려고 하면 내 머릿속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동시에 떠올라 버렸다. 밤에 수유하느라 토막잠 자는 것도 사실이고 아침에 세수했는지조차 헷갈릴 때도 있었다. 그런 나를 가장 잘 본 사람이 남편이라면 내가 뭘 믿을 수 있지? 민주는 그 침묵을 틈타 더 깊숙이 들어왔다. 나 솔직히 무섭기도 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너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네가 자기도 모르게 하은이를 떨어뜨리거나 가스를 안 끄고 나가거나 그럴까 봐. 우리 둘 다 그건 원치 않잖아. 하은이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런 엄마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누군가 부정이라고 낙인 찍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집 근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개받았거든.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자. 당장 약 먹자는 것도 아니고. 벌써 예약했어? 응. 그는 미리 짜둔 대사를 읽는 것처럼 자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우리 둘과 하은이를 위한 거야. 그 말이 너무 당연해서 나는 반박할 근거를 잃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뭔가 하나가 툭 하고 안쪽에서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안방 천장을 보며 누워있자니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아 나를 덮어버리는 것 같았다. 옆에서는 민준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렸다. 스르륵, 스르륵. 너무 안정적이라 듣고 있으면 내가 더 불안해졌다. 별표? 혹시 진짜 내가 이상해진 걸까? 별표 별표? 아니면 누가 일부러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별표 두 번째 생각은 너무 낯설어서 금방 밀어냈다.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이 집에 민준밖에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이 아직은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모든 것이 조금 더 의심스러워졌다. 나는 일부러 더 조심했다. 문을 잠그고 나면 손으로 한 번 더 잡아당겨보고 가스레인지 불은 2번, 3번씩 확인했다. 냉장고 문을 닫을 때도 닫았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다음에 또 열려 있다면 그때는 내가 정말로 이성을 의심해보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운 날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냉장고도, 현관문도, 가스레인지도 모두 제자리에. 내가 떠난 그 상태 그대로였다. 그러다 방심하는 날, 꼭 어떤 일이 생겼다. 하은이 낮잠 재우다 같이 꾸벅꾸벅 졸다 일어나 보니 욕실불이 켜져 있었다. 나 불 끄고 나왔는데? 라고 말하자 민주는 내가 아까도 그 생각했어. 너 요즘 자꾸 깜빡거린다니까. 라고 답했다. 거실에 놓아둔 내 휴대폰이 서랍 안에서 발견된 날도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거기에 넣은 기억은 나지 않았다. 너가 내가 숨겨둔 것처럼 말하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 진짜 안 넣었어. 지우야. 그는 웃음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말만 벌써 3번째야. 나 진짜 그런 기억 없어.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알지? 그 시선에서 나는 처음으로 온몸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기록하고 분류하는 느낌.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그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시선인지 몰랐다. 별표, 정신건강의학과 첫 상담날. 나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줄줄 났다. 병원 간판 위에는 55 마음클리닉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부터 이미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의 통로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지우 씨, 어서 오세요. 의사 선생님 박선영 원장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부드러운 표정과 단정한 말투,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무난한 가디건. 나는 괜히 조금 안심했다. 남편분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말이 나왔다.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출산 후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인다. 기억이 자꾸 비고 위험한 실수도 몇 번 있어서 본인도 많이 불안해한다. 그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제가 아니라 남편이요?
네, 남편분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본인은 정신과 오기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대신 사전 상담처럼 이야기해보자고 하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미 내 상태는 남편의 시선에서 한번 정리되어 있었던 거다. 선영 원장은 천천히 질문을 이어갔다.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잠이요. 그리고 자꾸 내가 한 일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요. 예를 들어요. 나는 냉장고, 현관문, 가스레인지, 휴대폰 하나씩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심각한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 엄마의 흔한 실수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가끔은 제가 한 게 아닌데 제가 한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해요. 어떤 상황이요? 제가 분명히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열려 있다든지, 분명히 안 넣었는데 제가 넣었다고 남편이 말한다든지. 말을 하다 보니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선영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 볼 때 혹시 내가 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 있어요?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뭐를 잘못해서 얘가 다칠까봐 걱정은 되지만 제가 일부러 해를 끼칠 거라는 상상은 한 적 없어요. 그녀는 그 대답을 유심히 적어내려갔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질문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산후정신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애를 창밖으로 던질지도 모른다 같은 충동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호 씨는 지금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더 불안해하고 있죠.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또 다른 종류의 공포를 불러온다는 걸 느꼈다. 근데 나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로 뭔가를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진짜로 하은이한테 위험한 일이 생기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선영 원장은 나지막에 말했다.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가능성이요? 누군가 지호 씨에게 너 요즘 자꾸 이런 실수 하잖아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걸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생각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죠. 요즘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스라이팅, 낯설지 않은 단어였다.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여러 번 본 단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상사가 부하를,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감각과 기억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내 남편과 내가 있는 관계 위에 천천히 내려앉는 걸 보는 느낌이었다. 혹시 남편분이 지우 씨에게 너 요즘 이상하다, 너 좀 무섭다 같은 표현을 자주 하세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대신 나는 현관문, 가스레인지 얘기를 한 번 더 했다. 요즘 너 때문에 내가 무섭다 같은 말은 했어요. 그러면 남편분이 없을 때는 어때요? 네? 실수라고 생각되는 일들 있죠? 그게 남편분과 있을 때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나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비슷하게 자주 일어나나요? 그 질문은 내 머릿속 어딘가를 탁 하고 건드렸다. 나는 천천히 지난 며칠을 되짚어봤다. 민준이 회사에 있고 나 혼자 하은이를 보는 낮 시간. 그때 나는 문을 2번, 3번씩 확인했다. 그리고 그때는 이상한 일이 거의 없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다거나 현관문이 안 잠겨 있다거나 휴대폰이 엉뚱한 데서 나온 적도. 이상한 일들은 대부분 밤, 민준이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먼저 발견해서 말해줄 때만 생겼다.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이미 한 가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상담이 끝난 뒤 나는 대기실에서 카톡을 확인했다.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하고 있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해. 요즘 자꾸 헷갈리는 거, 무서웠던 거 다. 별표, 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무서운 건데. 별표,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꺼졌다. 병원 밖으로 나가자 민준이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과장된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어땠어? 많이 힘들진 않았고? 그냥 뭐 그랬지.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제대로 치료받으면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말은 분명 희망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를 더 얼어붙게 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별표,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그는 더 노골적으로 내 일상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스, 문단속 이런 건 다 맡을게.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지우야, 솔직히 말해서 너 요즘 그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더 힘들잖아. 너는 하은이만 보자. 위험한 건 내가 다 할게. 겉으로 들으면 너무 좋은 말이었다. 위험한 건 내가 다 할게. 하지만 그 말이 계속 쌓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점점 좁아졌다. 현관 비밀번호도 그가 몰래 바꿔놓은 적이 있었다. 뭐야, 내 번호 아니잖아. 아, 어제 야근하고 들어오는데 술 좀 먹어서 혹시라도 누가 옆에서 볼까봐 바꿔놓은 건데 어차피 네가 밖에 나갈 일도 거의 없잖아. 나중에 알려주려고 했지. 그 나중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돌아왔다. 친정엄마가 하은이 보러 오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는 묘하게 말을 돌렸다. 아직 집도 정리 안 됐는데 어머님이 오시면 너 더 신경 쓰여서 힘들 거야. 어머니랑 카톡으로 자주 연락드리면 되지 뭐. 그래도 한 번은 와보고 싶대. 그럼 좀만 더 있다가 너 상태 안정되고 나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우리만의 루틴을 만들 때인 것 같아. 루틴. 그가 자주 쓰는 말이었다. 우리 루틴, 우리만의 패턴, 안정된 일상. 그럴듯한 단어들 속에 나와 외부 세계를 잇는 끈이 하나씩 잘려나갔다.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대학 때부터 가장 친했던 수진이에게서 카톡이 왔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나 요즘 좀 정신없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 내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설명을 하다 보면 민준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날 밤 나는 우연히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선생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화장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하는 말투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와이프가요, 요즘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분명히 그랬다라고 우기는데 제가 보기엔 분명 아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무섭기도 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아니요, 폭력적인 행동은 없어요. 근데 현실 감각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애 안고 있으면서 멍하게 서 있는 걸 보면 혹시라도 떨어뜨릴까봐 가슴이 철렁해요. 나는 내 몸을 내려다봤다. 하은이를 안고 멍하니 선이 섰던 적은 많았다. 새벽에도, 낮에도. 하지만 그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멈춰서 있던 거였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한 번도 하은이를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지 않았다. 정신과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그 말은 분명 거짓이었다. 오늘 상담에서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 하나, 그는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둘,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위험한 엄마 쪽으로 가고 있었다.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마치 그 그림자가 나를 조용히 조여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마음 같아서는 문을 벌컥 열고 정신과 선생님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별표, 남편분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별표, 남편분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별표, 지금 내가 문을 열고 따져봤자 그건 또 다른 증상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붙들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대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침대 모서리에 겨우 앉아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별표, 내가 진짜 이상한 걸까? 별표, 아니면 누가 일부러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 이번에는 두 번째 생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결정적인 장면은 생각보다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다. 그날은 하은이가 유난히 칭얼대던 날이었다. 안아도 울고 눕혀도 울고 분유도 겨우 먹고 나도 같이 울고 싶었다. 간신히 재워놓고 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았다. 그때였다. 욕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제가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요. 또다시 그 연습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이번엔 일부러 발소리를 죽여 욕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휴대폰 화면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선 민준이었다. 휴대폰은 세면대 위에 엎어져 있었고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는 누구와도 통화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마치 누군가와 통화하듯 혹은 누군가 앞에서 연기하듯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하고 있었다. 저 혼자 너무 버거워요. 와이프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옛날엔 정말 똑부러졌는데 요즘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느낌이에요.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들여다보며 눈썹의 각도, 입술의 떨림까지 조절했다. 마치 드라마 오디션 현장에서 감정 연기를 맞추는 배우처럼. 표정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한 번 더 했다. 이번엔 눈가를 일부러 더 축 처지게 만들고 목소리를 조금 떨었다. 저도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애 생각하면 진짜 너무 무서워요. 관객이 하나도 없는 욕실에서 그는 그렇게 눈물 어린 남편을 연습하고 있었다. 나는 숨도 못 쉬고 그 장면을 바라봤다. 머리가 띵했다. 손이 떨렸다. 한참 뒤에야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소파에 엉덩이를 먼저 찍듯 주저앉았다. 별표, 그동안 그가 했던 말들, 표정들, 한숨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연습이었을까. 별표, 내 앞에서 흘린 눈물도, 의사 앞에서 했던 진지한 표정도 다 이렇게 거울에 대고 맞춰본 다음에 꺼낸 결과물이라면? 부엌 쪽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다. 내가 쓰는 섬유 유연제 냄새와는 또 다른 달콤한 향수 냄새. 낯설지만 익숙한 향. 나는 그 향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맞은편 집에 사는 이웃 윤서가 매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풍기던 냄새였다. 요가복 같은 레깅스에 깔끔한 반묶음 머리. 늘 체육관에 갔다 오는 것 같은 차림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여자. 며칠 전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있을 때도 그녀의 향이 남아있던 걸 떠올렸다. 그때 나는 그냥 여자가 다녀갔으니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겼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가 유난히 짙게 느껴졌다. 마치 방금 전이야 누군가 스쳐 지나간 것처럼. 별표, 왜 이 집에서 내 남편의 냄새보다 이웃 여자 향이 더 많이 날까? 별표, 그 질문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또 참았다. 그날 밤 나는 천장 대신 욕실 거울을 떠올리며 누워 있었다. 거울 앞에 민준, 눈물을 연습하는 남자. 저도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라고 말하는 입술.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다정한 남편이라는 이미지는 그 위에 덧칠된 얇은 페인트에 불과한 것 같다. 페인트 아래에는 어떤 색이 숨어 있을까? 긁어내보면 아마 내가 모르는 색이 나올 것이다. 별표, 혹시 내가 미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별표, 이번엔 그 질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별표, 며칠 뒤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더 생겼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화면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윤서가 있었다. 몸에 딱 붙는 레깅스를 입고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옆집이에요. 잠깐만요, 물결표. 문을 열기도 전에 나는 벌써 피곤했다. 그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늘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늘 말쑥했고 피곤한 기색 하나 없었으며 나 대신 민준의 이름을 부르는 빈도수가 더 많았다. 문을 열자 그녀는 활짝 웃었다. 언니, 집에 있네요. 떡 좀 나눠 먹으려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오빠는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나는 그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다. 이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묻는 걸까? 회사죠. 아직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지난번에 오빠가 드릴 빌려줬잖아요. 그것도 같이 갖다 주려고 했는데 집이 비었었네. 지난번 드릴 빌려줬다. 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처음 들었다. 민준이가 언제요? 아, 저번 주 주말에요. 천장에 블라인드 설치한다고. 그때 언니 낮잠 자고 있었다고 하던데.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주말 낮? 나는 분명 하은이를 안고 거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언니 요즘 잠 잘 못 잔다면서요. 윤서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도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언니 요즘 좀 힘들다고. 힘들다는 말이 그녀의 입을 통해 나오자 이상하게 더 비열하게 느껴졌다. 언니도 정신과 다니신다면서요. 오빠가 그러던데? 그걸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걱정돼서 얘기한 거겠죠 뭐. 요즘 그런 거 병원 다니면서 관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웃으면서 하는 위로는 위로 같지 않았다. 오히려 내 상태를 그녀와 공유하고 평가하고 이야깃거리로 삼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아무튼 떡 맛있게 드세요. 오빠 오면 드레 잘 썼다고 전해주시고요. 네, 문을 닫고 나서도 그녀의 향수가 거실에 오래 남아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남편이 내 문제를 회사 동료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이웃 여자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위험한 엄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자? 남편에게 짐만 되는 존재? 가만히 있다가 문득 며칠 전의 장면이 떠올랐다. 아기 모니터.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모니터 화면에서 이상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확인하려고 버튼을 눌렀을 때 잠깐 화면이 깨지듯 일그러졌다. 그 순간 아주 짧게 거실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각도가 스쳐 지나갔다. 아기 침대를 비추는 카메라 각도와는 완전히 다른 시점. 현관, 거실, 복도가 한꺼번에 잡히는 높은 곳에서의 시선. 이거 뭐야? 그때는 단순히 기계 오류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윤서의 냄새, 민준의 거울 연기, 그리고 반복되는 이상한 실수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자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별표. 만약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별표 별표. 만약 이 집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다면. 별표.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거실 한가운데 둥근 흰색의 것이 붙어 있었다. 화재 감지기.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달려있던 너무나 당연한 존재.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해 본 적 없던 물건.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당장 사다리를 가져와 뜯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따라붙었다. 별표. 만약 열었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정말로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별표 별표. 반대로 열었는데 뭔가 있으면 그 다음은 별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더 무서웠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감지기를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별표. 어차피 지금 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별표 별표. 그렇다면 최소한 나만이라도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별표. 그 밤 나는 결심했다. 감지기 안에 뭐가 있든 없든 이제부터는 나도 본다. 그동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다볼 차례였다. 처음으로 나 혼자가 아닌 무언가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 무언가는 사람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었다. 기록이었다. 확실한 것, 편집되지 않은 것, 누구의 해석도 들어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현실, 즉 카메라. 별표. 다음 날 민준이 출근한 뒤 나는 하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나가는 외출이었지만 산책도 쇼핑도 아니었다. 목적지는 하나였다. 집 근처 전자상가. 네온 사인이 삐뚤어지게 붙어있는 작은 건물들 사이로 들어가자 온갖 전자제품이 쌓인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중에서 CCTV, 초소형 카메라 전문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띄었다. 가게 안에는 중년 남자가 의자에 앉아 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그 아기 보는 카메라 같은 거 있나요? 아니면 집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 나는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그런 거 많죠. 그냥 일반 IP 카메라 말고 숨겨서 쓰는 걸로요? 그는 눈빛이 살짝 달라지며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위를 가리켰다. 저런 화재 감지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나요? 그는 피식 웃었다. 있죠. 생각보다 잘 나가요, 그거. 남편들 바람 감시한다고 사가는 분들도 많고 가정부 감시한다고 사가는 집도 있고. 그 말이 나를 잠깐 멈칫하게 했다. 별표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네. 별표 그거 하나 보여주세요. 녹화만 할 거예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폰에서 볼 수 있게 할 거예요? 둘 다요.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자를 꺼내 설명했다. 설치 방법, 앱 연동 방법, 배터리 시간. 나는 거의 다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만 반복되고 있었다. 별표, 이걸 설치하면 최소한 내가 미친 게 아니다라는 증거는 갖게 될 수도 있어. 별표,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오면서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비가 이런 물건이 되어버렸을까 잠깐 어이없음이 치밀기도 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곧장 거실로 향했다. 하은이는 유모차 안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나는 상자를 열고 사용 설명서를 펼쳤다. 손이 떨렸지만 놀랍게도 머릿속은 오랜만에 맑았다. 와이파이 설정, 앱 설치, 장치 등록. 복잡해 보였지만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니 얼마 안 가 새로운 카메라가 내 휴대폰 화면 속에 온라인이라는 표시와 함께 나타났다.
됐다. 작게 속삭이면서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기존에 달려있던 화재 감지기를 조심스레 떼어냈다. 그 안에는 낡은 센서만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어리석음에 대한 자조가 밀려왔다. 그래, 이건 그냥 진짜 감지기였던 거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자리에 내 감지기가 들어갈 거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새 카메라 겸 감지기를 그 자리에 달았다. 나사를 고정하고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앱 화면에서 실시간 영상이 뜨는 것을 보고 나서야 가슴이 조금 가라앉았다. 휴대폰 속 화면에는 우리 집 거실이 낯설게 펼쳐져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소파, 테이블, 현관, 복도가 한 프레임에 담겨 있었다. 별표, 이 각도였구나. 별표, 며칠 전 아기 모니터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각도.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별표, 혹시 예전에도 이 자리에 카메라가 있었던 건 아닐까? 별표, 내가 떼어내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이 집을 찍는 카메라는 내 것이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찍는 모든 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사용될지도 모르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텅 빈 거실이 이렇게 긴장감 있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이제 한번 보자. 내가 중얼거렸다. 누가 누구를 미치게 만드는지. 별표, 그날 오후 민주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내 휴대폰에 떠 있었다. 화면 속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코트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오늘 상담 어땠어?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면서 그가 물었다. 그냥 평범했어. 원장님이 좀 쉬라고 했어. 그래, 역시 나도 그 말 계속 하는데.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모르는 척 폰을 뒤집어 놓고 하은이 분유를 달아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위에서 내려다본 화면을 그대로 떠올리고 있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보는 것이었다. 다음 날은 그가 회식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은 곧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질 거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뭐 먹을지는 모르겠다. 팀장님이 알아서 정하겠지. 술 많이 마시지 말고. 걱정 마. 나도 나이 먹으니까 예전처럼 못 마셔. 그는 웃으며 나갔고 나는 그가 문을 닫자마자 앱을 켰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낮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실은 그저 거실이었고 카메라는 그 공간을 묵묵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해가 지고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씩 형광등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하은이를 재우고 불을 어둡게 낮춘 뒤 소파에 앉았다. 손에는 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다. 저녁 8시 40분. 회식 장소로 향했다는 카톡을 보낸 지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문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나는 대신 화면을 들여다봤다. 영상 속에서 민준이 조심조심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외투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그는 먼저 주위를 둘러봤다. 마치 누군가 몰래카메라라도 설치해둔 걸 아는 사람처럼. 나는 숨을 참고 화면만 봤다. 그는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돌다가 익숙한 곳으로 향했다. 거울. 복도 끝 우리가 결혼할 때 장난했던 전신거울 앞. 그는 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익숙해진 그 장면을 다시 보게 되었다. 선생님, 저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증인이었다. 나는 화면을 보면서 한 손으로는 소파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와이프가 점점 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거울 속 그가 말했다. 옛날엔 진짜 완벽했는데 요즘은 뭐 하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없어. 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그의 얼굴은 정말로 슬퍼 보였다.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은 반짝임까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진짜 슬픔이 아니라 계산된 각도와 표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가 몇 번이나 문장을 바꾸고 목소리 톤을 조절하고 무서워요 부분에서 목이 살짝 잠기는 연기를 연습하는 동안 시간은 무겁게 흘렀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 화면을 살짝 확대하자 손에 든 폰 화면 위에 떠있는 카카오톡 상대 이름이 보였다. 윤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다. 오늘도 상담 다녀왔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화면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잠시 뒤 답장이 왔다. 진짜? 괜찮겠어? 너가 더 힘들겠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빠르게 문자를 이어쳤다. 나 솔직히 너무 버거워. 혼자 다 책임져야 하는 기분. 애도 아직 어린데 와이프까지 이러니까. 그가 거짓 낀 고립감을 묘사할 때마다 내 입안에서는 피 비린내가 올라왔다. 내가 숨쉬는 이 집안에서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그의 계획이 이렇게 또박또박 글자로 찍히고 있었다. 잠시 뒤 그가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지금 집 비었어. 잠깐 올래? 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화면 속에서 윤서의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진짜? 언니는? 치료받으러 나갔지. 오늘 늦게 온대. 내 손에서 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오늘 상담이 없는 날이었다. 그는 없는 상담을 만들어낼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 몇 분 뒤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초인종 소리도 없이 비밀번호를 능숙하게 누르는 손이 보였다. 네 자리 숫자, 아주 익숙한 리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집 비밀번호를 공유받고 있었다. 윤서가 들어왔다. 카메라 화면 속에서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슬리퍼스를 신고 거실로 들어왔다. 와, 분위기 좋다. 조명도 딱 적당하고. 낮게 웃으며 말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조용할 때가 제일 좋지. 민준이 맞장구 쳤다. 둘은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친척도 친구도 아닌 이웃 여자와 남편이 내 소파에 내 집에서. 언니는 오늘도 늦어? 응,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상담 시간이 자꾸 길어져. 나도 힘들다. 그래도 언니한텐 말하지 마요. 제가 안 왔다고. 그래야지. 괜히 자극하면 더 안 좋아질 텐데. 둘은 그렇게 나를 배제한 채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환자인 나를 보호자인 두 사람이 이야기하듯. 분노, 배신감, 공포. 모든 감정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내 손은 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보기로 했다. 끝까지 보고 나면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않기로. 이건 내가 꾸는 악몽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선명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제는 나 말고도 카메라가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아니라고 우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증인이 생긴 것이다. 나는 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미하게 떠오르는 감정이 하나 있었다. 별표.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별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울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다. 녹화된 영상들, 시간과 날짜가 찍힌 파일들, 민준과 윤서가 우리 집을 드나드는 모습, 거울 앞에서 연기하는 남편, 의사에게 할 말을 미리 맞춰보는 그 표정. 모든 것이 디지털 숫자와 함께 내 폰 안에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중 일부를 선택해 클라우드에 올렸다. 또 일부는 외장 메모리에 옮겼다. 심지어 하나는 친정엄마 몰래 쓰던 예전 이메일 계정으로도 보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보세요 라는 메모와 함께. 동시에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 박선영.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지우 씨. 지금은 병원이라 통화가 어렵고 내일 오후 괜찮으세요? 아니요, 너무 급해요. 오늘 밤이라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뒤로 몇 번의 메시지가 오갔고 결국 짧은 통화를 하게 되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 카메라를 하나 달았어요, 집에. 카메라요? 화재 감지기처럼 생긴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자꾸 헷갈리고 실수하는 게 진짜 제가 그런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숨을 들이쉬고 나는 담아두었던 말을 쏟아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그 뒤로 나는 울면서 웃으면서 중간중간 말을 잃어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했다. 윤서, 거울, 연습, 가스라이팅, 거짓 상담 시간, 그리고 카메라에 찍힌 모든 것. 말을 마쳤을 때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선영 원장의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지우 씨, 제가 오늘은 진료가 끝난 상태라 자리에 오래 있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지우 씨는 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예상 외로 너무 낯설게 들렸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우 씨의 남편분이 지우 씨를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꽤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쌓아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울음을 참고 겨우 말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성한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부부 갈등이 아니라 지우 씨의 현실감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걸 그냥 둘 수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비로소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지금까지 온몸으로 버티고 있던 긴장이 조금 내려갔다. 지우 씨, 선영 원장이 다시 말했다. 당장 한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친구, 한 명 있어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 오늘 밤 그 친구 집으로 가세요. 아이와 같이.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바로 저한테 오세요. 남편분도 함께 오시라고 할게요. 겉으로는 지우 씨 혼자 검사 받는다고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녀는 빠르게 계획을 설명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온 척하되 나는 다른 쪽 문으로 나가서 보호시설이나 친구 집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 그 사이에 그녀가 경찰과 필요하다면 여성 긴급전화 같은 곳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는 거예요. 네,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그나마 유지되던 평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번의 떨림은 순수한 공포만은 아니었다. 긴 어둠 끝에서 몸을 돌려 비로소 출구를 찾았을 때 생기는 떨림. 이제부터라도 도망칠 수 있다는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섞인 떨림. 나는 침대맡에 놓인 하은이 침대를 내려다봤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배를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자고 있었다. 하은아,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집게처럼 쥔 손을 살짝 만졌다. 엄마가 우리 이제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을 우리 집이 아니라 그의 무대라고 느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의 무대에서 미친 사람 역을 맡고 싶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내 역할을 바꾸는 것뿐이었다. 불쌍한 환자에서 진실을 쥔 증인으로, 기록되지 않은 피해자에서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를 내 입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내 폰 안에 들어있는 영상들이 그날을 위해 나와 하은이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보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폰을 끄고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다. 천장에 매달린 흰 감지기가 어딘가 든든한 편의처럼 느껴졌다.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진실만 기록해주는 친구.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나는 이 집을 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본 모습을 조금 더 담아두는 것. 그래야 나중에 그가 어떤 얼굴로 세상 앞에 서든 나는 속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최후의 기록을 남기는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레는 최후의 대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준비하자, 지우야. 누군가 내 안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시나리오를 쓰는 거야. 아침이 왔다고 해서 밤에 세웠던 결심이 덜 무서워지는 건 아니었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천장을 한번 쳐다봤다. 하얀 감지기가 조용히 붙어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모양. 그런데 이제 내게 그건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이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민준이 뒤척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은 척했다. 지우야, 앉아. 조금만 더. 오늘 상담 있는 날이지? 거짓말이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알고 있는 형태의 상담은. 알람 맞춰줄까? 됐어. 하은이 깨면 일어날게. 그는 아무 의심도 없이 화장실로 향했다.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전기면도기 진동이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할 일을 하나씩 체크했다. 가방에 넣어야 할 것들. 하은이 출생신고 서류 4본, 내 주민등록증, 통장 2개,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영상이 담긴 USB와 클라우드 링크를 적은 종이. 민준이 회사에 간 뒤 나는 그 종이를 봉투에 넣어 봉했다. 봉투 겉에는 수진의 이름을 적었다. 대학 때부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별표.
혹시라도 내가 직접 설명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이 봉투가 대신 말해줄 거야. 별표. 나 먼저 나간다. 양복을 입은 민준이 현관에서 말했다. 오늘 늦게 끝나면 회사 근처에서 바로 병원으로 갈게. 너는 하은이 데리고 택시 타고 오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철저하게 아내를 챙기는 남편이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는 게 눈에 보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아내, 딸을 위해 오늘도 출근 같은 문구를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겠어. 무서우면 나한테 전화하고 네가 힘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말이 이제는 섬뜩하게 들렸다. 응. 문이 닫히고 도어락에 철컥 잠기는 소리가 났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몇 달 동안 이어진 연극 마지막 장에서 상대 배우가 무대를 떠나고 나 혼자 남는 순간처럼. 나는 곧장 움직였다. 하은이 기저귀 가방에 기저귀와 분유를 더 채우고 내 가방에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다. 옷은 많이 필요 없었다. 당장 오늘 밤만 넘길 수 있으면 됐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는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다. 우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여긴 진짜 우리의 시작 같았다. 신혼 때 같이 골랐던 소파,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책장에 꽂힌 경제 서적과 심리학 책들. 겉으로 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단정한 신혼집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은 나를 서서히 미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세트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퇴장을 차례네. 하은이를 품에 안고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다른 집 아이 울음소리와 택배 상자를 나르는 카트 소리가 섞여 있었다. 평범한 아파트의 평일 아침 소리.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가면서도 혹시라도 민준이 갑자기 돌아와 어디가? 라고 묻지 않을까? CCTV에 찍힌 내 모습이 나중에 그에게 전달되지는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로비에는 신문을 들고 서성이는 경비 아저씨밖에 없었다. 그는 내게 인사를 하고 나는 대충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택시를 타고 나는 수진의 집 주소를 말했다. 아기랑 같이 타니까 천천히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가를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와 학교, 편의점이 흘러갔다. 평범한 도시 풍경, 이 평범함과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이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별표 수진의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 4층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라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는 동안 숨이 찼다. 그래도 괜찮았다. 숨이 찬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야, 문이 열리자마자 수진은 말문을 잃었다. 너 얼굴 왜 이래? 살이 이렇게 빠졌어? 사진으로 볼 때도 좀 수척해 보이긴 했는데.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애 키우면 다 이렇게 되지 뭐. 그 대답이 너무 무난해서 오히려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만큼은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다. 수지는 하은이를 먼저 받아들고는 눈이 따뜻하게 풀렸다. 아이고, 우리 조카. 사진으로만 보다가 드디어 실물 영접이네. 와, 너무 예쁘다. 잠깐만, 얘 먼저 눕혀놓을게. 하은이를 수진의 방 한쪽에 준비해둔 아기 침대에 눕힌 뒤 우리는 거실로 나왔다. 수진이 물 한 컵을 건네줬다. 이제 말해다.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카톡으로는 다 못 적을 것 같다고 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나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수지는 급하게 다그치지 않았다. 예전부터 그랬다. 내가 말할 준비를 할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친구. 입술이 떨렸다. 나 진짜 미친 줄 알았어, 한동안. 그리고 나는 시작했다. 냉장고, 현관문, 가스레인지. 민준의 걱정 섞인 목소리와 정신과 상담. 욕실 거울 앞에서 연기를 연습하던 그 밤. 윤서의 향수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 감지기 안에 숨겨진 카메라와 그 카메라가 보여준 진짜 현실. 수지는 말을 잃고 이야기를 들었다. 중간중간에 진짜야? 농담하지 마 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손으로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찍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었다.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자 우리 둘은 동시에 화면 속 거실을 다시 보게 되었다. 민준이 거울 앞에서 눈물을 연습하는 장면, 빈집에 몰래 들어와 윤서를 부르는 장면, 오늘 집 비었어, 잠깐 올래? 라는 카카오톡, 그리고 지우 없을 때가 제일 편하다 라며 웃는 두 사람의 얼굴. 영상을 보는 동안 수지는 몇 번이나 욕을 뱉었다. 와, 진짜 사람 맞아 쟤? 아니, 네 남편 원래 저런 애였어? 나도 몰랐지.
윤서는 또 뭐야? 옆집 언니인 척 하더니 완전 공범이잖아. 마지막으로 민준이 아이방에서 베이비 게이트를 흔들어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만 되면 사고 하나 나오겠네 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이 나왔을 때 수지는 아예 소리를 질렀다. 야,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야. 이건 진짜 범죄야. 알아. 애랑 너를 일부러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거잖아. 나중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엄마 탓으로 돌리려고. 미친놈이야, 진짜. 미친이라는 단어가 그제야 제대로 된 대상에게 향했다. 지금까지는 그 단어가 나를 향해 있던 것 같은데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지우야, 우리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믿어줄까? 영상이 있는데도 안 믿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너 정신과 진단도 정상에 가깝게 나왔잖아. 산후 우울 불안은 있어도 정신증 소견은 없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을 느꼈다. 근데 나도 조금은 불안정하긴 했잖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꾸 헷갈리고. 그게 왜 너 탓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애 낳고 잠 못 자고 멍한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누군가 일부러 더 헷갈리게 만들었잖아. 그게 문제지. 너는 그냥 엄마인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말이 내게 너무 낯설게 들렸다. 너는 그냥 엄마인 거야. 그동안에 나는 위험한 엄마, 제대로 못하는 엄마이라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쌓아놓고 있었다. 그래도 나 혼자 신고하는 건 좀 무서워. 누가 혼자래? 수지는 지체 없이 말했다. 나도 같이 갈 거야. 그리고 너 담당 선생님 있잖아. 그분도 상황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지? 그럼 그분도 도와주실 거야. 요즘은 가정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도 그냥 안 넘겨. 우리는 바로 행동하기로 했다. 선영 원장에게 상황을 다시 카톡으로 정리했고 그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우 씨, 영상은 백업해 두셨죠? 네, 폰이랑 클라우드 USB에도요. 잘하셨어요. 오늘 중으로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를 방문해 보세요. 제가 내일 오전에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제가 직접 상담 경과서도 써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민준이랑 마주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제가 집을 나온 걸 알고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때 그냥 도망만 다니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은 제대로 제 눈으로 보고 끝내고 싶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그 앞에서 보여주고 나가고 싶어요. 선영 원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 걱정과 이해가 동시에 담겨 있는 느낌이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혼자 안 나갈 거예요. 나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친구도 같이 있고 저도 경찰과 연결해놨다고 생각해주세요. 다만 그 자리를 일종의 마지막 장면으로 생각하세요. 거기서 모든 걸 끝내고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요. 마지막 장면, 그 표현이 묘하게 와닿았다. 그동안 내가 남의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쓰는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를 직접 연출하게 되는 느낌. 별표, 그날 저녁 나는 민준에게 카톡을 보냈다. 오늘 상담 길어져서 선생님이 내일 다시 한번 같이 보자고 했어. 그래서 내일 저녁에 집에서 얘기 좀 하자. 하은이도 데리고 갈게.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요즘 너무 힘들었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모티콘까지 붙여가며 미소 짓는 토끼 얼굴을 보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내일이 마지막 장면이라는 사실만 되뇌었다. 진짜 괜찮겠어? 수진이 물었다.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 생각보다 트라우마 올 수도 있는데. 괜찮진 않지.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근데 안 들어가고 도망만 다니다 보면 내가 평생 그 집 문 앞만 봐도 숨이 막힐 것 같아. 한 번은 들어가서 내 눈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증거도 직접 보여주고. 그럼 나도 같이 들어갈 거야. 굳이. 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넌 지금까지 너무 혼자 싸웠어. 그 결과가 뭐야? 내가 미쳤나? 라고 스스로 의심하는 거였잖아. 이번만큼은 최소한 한 명은 네 편이 옆에 있어야 해.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별표. 다음 날 저녁, 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보아도 낯설었다. 눈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파여 있었고 볼은 홀쭉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의 나를 조금 닮아 있었다.
결정할 때는 단호하던 그 옛날의 나. 준비됐어? 수진이 유모차를 밀며 물었다. 하은이는 그 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응. 나는 호흡을 한번 고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삑 철컥. 문이 열리자 거실에 앉아있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왔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한 차림이었다. 셔츠에 슬랙스, 짙은 색 양말. 집안인데도 마치 누군가와 중요한 미팅을 앞둔 사람처럼 머리도 평소보다 더 정돈되어 있었다. 수진 씨도 왔구나. 오랜만이네. 그는 어색하지 않은 척 웃었다. 네, 오빠. 수진도 형식적인 미소로 인사했다. 지우랑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잘 왔어. 민주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안도, 불신, 그리고 두려움. 나는 코트를 벗지도 않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앉자. 내가 말했다. 우리는 소파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수지는 옆에, 하은이 유모차는 우리 앞 테이블 옆에 자리 잡았다. 지우야, 일단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너도 요즘 많이 힘들었을 거고, 나도. 오해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오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왔어. 그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무슨 말이야? 나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테이블 가운데 놓고 영상 목록을 열었다. 이거 먼저 보자.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거실 모습이 화면에 떠올랐다. 위에서 내려다본 각도, 소파, 테이블, 현관, 복도, 그리고 그 안으로 화면 속에 민준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거울 앞에 서서 연기를 시작하는 남자. 선생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실 안에 그의 목소리가 겹겹이 울렸다. 눈앞의 민준과 화면 속의 민준, 두 개의 얼굴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순간,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계속 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표정을 고치고 눈썹을 찡그리고 목소리를 떨며 와이프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 다음 영상에서 그는 몰래 집에 들어와 윤서를 불렀다. 오늘 집 비었어? 잠깐 올래? 카카오톡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대화 내용, 시간, 상대 이름. 지우야, 이건 조용히 해. 끝까지 봐. 윤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 둘이 자연스럽게 신발장을 지나며 대화하는 장면. 내 소파에 앉아 내 이야기를 하는 장면. 언니는 상담하러 갔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요즘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 거짓말이 화면 위에 자막처럼 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화면 속에서 상태가 안 좋아져 상담 시간이 길어졌다는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세 번째 영상에서 그는 베이비 게이트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이 정도만 열려 있으면 발 헛디뎌도 충분히 큰 사고 나겠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이번에는 핸드폰 스피커가 아니라 거실 공기를 찢었다. 내 손이 잠깐 떨렸지만 나는 계속해서 다음 영상으로 넘겼다. 정신과 의사에게 이야기할 말을 미리 거울 앞에서 맞춰보는 영상. 아내가 자꾸 가스를 안 끄고 자요. 제가 몇 번이나 대신 껐어요. 현관문을 잠그질 않아서 애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나는 화면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다. 가스를 대신 껐다는 날 내가 소파에서 잠든 줄 알았다고 했지? 그날 밤 나 안 자고 있었어. 그때 가스레인지 애초에 켜져 있지도 않았거든. 나는 내 기억만 믿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 카메라에 찍힌 주방 화면이 그날 밤의 평온함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우야, 이건. 그는 말을 더듬었다. 너 도대체 왜 이런 걸 찍은 거야? 왜냐고? 나는 웃음 비슷한 것이 새어나오는 걸 느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친 건지 아닌지 알고 싶었거든. 내가 정말로 현관문을 안 잠그고 자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일부러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직까지는. 지우야, 이건 불법이야.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몰래카메라 설치한 거잖아. 내 동의도 없이 집안에다 카메라를 달아? 윤서 씨도 몰랐을 텐데? 이거 너가 더 문제가 큰 거야. 형사처벌감이야. 옆에 있던 수진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녀가 말했다. 자기 이미지를 위해 아내를 정신병자 만들려던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네. 수진 씨, 이건 부부 문제에 남이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부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수진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건 지유를 계획적으로 위험한 엄마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과 그걸 막으려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유 옆에는 저랑 정신과 선생님이랑 곧 경찰도 있을 거고. 경찰? 민준의 눈이 크게 떠졌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에 다시 한번 녹화를 켰다. 이 장면 또한 기록하고 싶었다. 선영 선생님도 이 영상들 다 보셨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건 산후정신증이 아니라 의도적인 현실 붕괴라고.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고.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그 선생님도 너 편만 듣고 있겠지 라는 말밖에 내뱉지 못했다. 그래?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선생님, 당신이 먼저 찾아갔다고 했지. 나보다 당신 얘기를 먼저 들었어. 아내가 점점 이상해진다. 위험하다고 몇 달 동안 꾸준히 이야기했다고. 그의 목젖이 꼴꺽 하고 움직였다. 근데 말이야, 신기하지 않아?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는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당신이랑 있을 때 더 헷갈린다고 했거든. 문단속도, 약속 시간도, 애 울음소리도. 선생님이 묻더라. 실수들이 남편분이 있을 때만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민준의 표정에서 방금까지 남아있던 여유가 서서히 사라졌다. 내가 감지기를 뜯어본 것도 그때 이후야. 아기 모니터 화면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낯선 각도.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카메라를 달았어. 그랬더니 나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가리켰다. 나 말고 다른 누가 연기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라. 거실 안의 침묵이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다. 한참 뒤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더 낮고 차갑게. 나도 인정할게. 윤서랑 선을 넘은 건 잘못했어. 근데 이건 부부 사이 문제야. 우리가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카메라 들이대고 경찰 운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부 사이 문제? 내가 되물었다. 부부 사이 문제면 애를 관여시키면 안 되지.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복사해온 하은이 출생신고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선영 원장이 급히 보내준 상담경과 요약본. 당신 태수 씨한테 뭐라고 했지? 내가 물었다. 아내가 애를 떨어뜨릴까봐 무섭다. 언젠가 뉴스에 나올 사고가 벌어질까봐 두렵다고 했다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했더라? 조금만 더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나 이제 안 무서워. 내 목소리는 내 스스로도 낯설게 들렸다. 예전에는 당신 말이 너무 설득력 있어서 내가 진짜 이상해진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알겠어. 당신이 만드는 이야기 속에서만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현실에서는 아니야.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나를 정신병동에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뭔데? 당신이 나 없이 하은이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상 속에서 그랬지. 나는 정확한 문장을 기억해내며 말했다. 지우만 좀 더 깨지면 내가 단독 양육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애는 나랑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그리고 윤서랑 같이 키우면 더 좋지 않겠냐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다시 뜨겁게 타올랐다. 배신감, 분노, 슬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 못했다. 이제 알겠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건 우리 가족이 아니라 당신 이미지였다는 걸. 정신적으로 힘든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헌신적인 남편.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헤어져야 하는 불쌍한 아버지 역할. 나는 그가 욕실 거울 앞에서 연습하던 표정을 흉내내 보였다. 저도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요. 이 대사 몇 번 연습한 거야? 수진이 옆에서 피식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지우야, 그만해. 민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너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나 감정적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감정적으로 굴었으면 여기 와서 울고 소리 지르다가 나갔겠지. 근데 안 그랬어. 대신 카메라를 달고 증거를 모으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했고 지금은 친구까지 데려왔어. 이게 감정적인 사람 행동 같아? 거실 안에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사실들만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민준이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먼저 나는 오늘 이 집에서 나갈 거야. 하은이 데리고. 그리고 경찰에 영상 제출할 거고 선영 선생님이 써준 소견서도 같이 낼 거야. 그 다음엔 변호사 만나서 이혼이랑 양육권 상담 받을 거고. 이혼? 그는 마치 처음 듣는 단어인 것처럼 되물었다.
당신이 먼저 준비하던 거잖아.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다만 당신이 쓰던 시나리오를 좀 수정해서 쓸 뿐이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엄마를 탈락시키고 좋은 아빠와 옆집 이모가 아이를 키운다 해서 정상적인 엄마가 가스라이팅하던 아빠에게서 아이를 지킨다로.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은이가 유모차 안에서 몸을 뒤척이며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아이를 확인했다. 그 작은 움직임마저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너 혼자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지금도 하루하루 버거워서 정신과 다니는 주제에? 너 혼자 데리고 나가서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탓할 건데? 예전 같았으면 이 말에 나는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래, 나 혼자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다. 당신이 말한 그 무슨 일이 사실은 당신이 만들려던 사고였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협박에 흔들려야 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나 혼자 아니야. 나에겐 친구도 있고 친정 부모님도 있어. 선영 선생님도 있고 앞으로 만날 변호사도 있고 필요하면 여성 긴급전화 1366도 있을 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잘 믿어줘. 나는 눈을 똑바로 맞췄다. 당신만 빼고.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내게 해방감처럼 느껴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가 인정해주는 정상 여부에 내 존재를 걸지 않아도 되었다. 지우야. 민준이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예전처럼 부드러움과 애틋함을 섞어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의 속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겪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나도 잘못했어. 인정한다고. 근데 카메라까지 찍어서 경찰이랑 변호사 끌어들이는 건 너무 나가. 너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쩌려고 했어? 내가 중간에 끊어 물었다. 그냥 상태가 더 안 좋아진 아내 만들면서 선생님한테 계속 내 얘기하고 어느 순간에는 입원까지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위험한 엄마로 나를 만들고 나서 양육권도 가져가고 윤서를 공식적인 사람으로 들이려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다 말해놓고 있더라. 나는 마지막 영상 하나를 더 틀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상담 기록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아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정법원 가도 제가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영상 속 민주는 마치 승리를 목전에 둔 사람처럼 말했다. 이 자리의 그와는 조금 다른 얼굴이었다. 더 오만하고 더 가벼운. 영상이 끝나자 나는 천천히 폰을 껐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너무 나간 게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먼저 여기까지 와 있었던 거야. 별표 집을 나올 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이 유모차를 밀고 나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다. 도어락이 삑 하는 소리를 내며 잠겼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나를 붙들던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하은이가 깨어나 치얼거렸다. 나는 유모차 위로 몸을 숙여 아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나는 속삭였다. 엄마가 이제 네 편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좋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자 폐 깊은 곳까지 공기가 들어갔다.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수진이 물었다. 일단 네 집. 나는 웃었다. 그 다음에는 친정. 엄마한테도 다 얘기하고 아빠한테 영상 보여드릴 거야. 그 다음엔 선영 선생님 만나고 경찰서 가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계획을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기분이 들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나는 이 모든 걸 상상조차 못하던 사람이었다. 바쁘겠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진짜로 네가 여기까지 온 거 자체가 대단한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 온 거 아니야.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아파트 천장 너머 그 안쪽에 아직 달려있을 카메라가 떠올랐다. 위에서 내려다본 누군가 덕분에 바닥에 쓰러진 달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거지. 별표, 그 후의 일들은 예상보다 덜 드라마틱하면서도 훨씬 지쳤다. 경찰서에서는 처음에 조금 어리둥절해했다. 남편의 불륜, 정신적 학대, 가스라이팅, 양육권 계획,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영상을 보여주자 표정이 바뀌었다. 이거 다 날짜랑 시간이 찍혀있네요. 여성 청소년과 형사가 말했다.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 소견서에도 남편분의 발언 패턴이 기록돼 있고요. 네. 지금 당장 구속을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건 향후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다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망설였다가 덧붙였다.
아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남편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도 고려해보세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을 때도 영상은 큰 힘을 발휘했다. 보통 이런 경우 말 대 말싸움이 되면 여자 쪽이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말했다. 근데 지우 씨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그대로 찍힌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크죠. 게다가 정신과 진단도 정신증 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오히려 상대가 당신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였다는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진짜 의미의 안도를 느꼈다. 내가 카메라를 달기로 한 결정이 단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친정 엄마와 아빠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건 또 다른 종류의 싸움이었다. 엄마는 처음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에이, 민준이가 그렇다고? 걔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하지만 영상 앞에서 엄마의 표정은 부서졌다. 저게 그놈이야?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오랫동안 울었다. 아빠는 말수가 적어졌고 며칠 뒤에는 퇴근 후 술 한 잔 걸치고 와서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응? 아빠가 엄마 병원 왔다 갔다 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픈 사람은 약으로 고쳐도 되는데 옆에서 마음을 비트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보니까 이제야 답을 알 것 같다. 답이 뭔데? 멀리 떨어뜨려야지. 아빠는 담담하게 말했다. 산 아래까지 내려보내고 너는 산 위에서 너 삶 살아야지. 같이 붙어 있으면 둘 다 깔려 죽는다. 그 말이 이상하게 웃기고 슬펐다. 나는 울면서 웃었다. 별표. 민주는 처음엔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 카카오톡으로도 길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너랑 하은이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곧 깨닫게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갑고 짧게 변호사 선임했어. 법정에서 보자. 나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직접 답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메시지를 캡처해 변호사에게 넘겼다. 잘하셨어요. 변호사는 말했다. 직접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사람은 법정에서도 불쌍한 아버지 연기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큰데 이미 그게 연기라는 걸 보여줄 자료들이 충분하니까요. 가정법원에서의 날들은 또 다른 의미의 전장 같았다. 민주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최대한 초췌한 표정을 지으며 법정에 섰다. 대기실에서 스쳐 지나갈 때 그는 이전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지금이라도 생각 바꾸면 안 될까?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 대신 변호사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판사 앞에서는 그는 평소 연습하던 그 대사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저도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무너질 수 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다. 적당히 떨리고 적당히 잠기고 적당히 안쓰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연기가 통하지 않았다. 그 영상 한번 다시 틀어주세요. 판사가 말했다. 법정 한쪽 스크린에 민준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똑같은 대사를 연습하던 영상이 재생되었다. 저도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요. 저도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요. 저도 이러려고. 3번, 4번, 5번. 판사는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보다가 어느 순간 안경을 벗고 관자놀이를 눌렀다. 남편분, 재생이 끝나자 판사가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과 이 영상 속에서 연습하시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카메라가 찍은 건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법과 기록 속에 남게 될 얼굴이라는 것을. 별표,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나는 하은이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친정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정부 지원을 받아 구한 집이었다. 오래된 빌라였지만 작은 방 2칸과 햇빛 잘 드는 거실이 있었다. 이사 첫날 나는 일부러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감지기도, 카메라도. 이제 위에서 날 보는 건 하늘뿐이네. 나는 혼잣말을 했다. 하은이는 기어다니기를 넘어서 이제는 잡고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는 시기가 되었다. 어느 날은 넘어져서 울고 어느 날은 혼자서 마마 비슷한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릎이 까졌나, 머리는 안 부딪혔나 유난스럽게 확인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유난스러움이 부끄럽지 않았다. 별표, 이게 그냥 엄마다. 별표, 가끔 새벽에 깨서 숨이 가빠올 때가 있다. 민준과 있었던 일들이 꿈처럼 밀려와 다시 그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면 나는 침대 옆 서랍을 연다. 그 안에는 아직도 USB 하나와 출력해둔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다. 영상 속에서 거울 앞에 서 있는 민준, 우리 집 거실로 들어오는 윤서, 베이비게이트 앞에서 서성이는 그의 모습. 나는 그걸 꺼내어 잠깐 바라본다. 그리고 서랍 다른 쪽에 넣어둔 새로운 것들도 꺼낸다. 하은이가 내 품 안에서 자고 있는 사진, 친정 엄마랑 같이 웃으며 찍은 사진, 수진이랑 셋이서 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처음으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던 날 카페에서 찍은 셀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이건 미친 여자의 기록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미치도록 휘둘렸다가 겨우 다지 자기 정신을 되찾은 사람의 기록이다. 어느 날 선영 원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훌륭해요. 가끔은 아직도 헷갈려요. 진짜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오버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증거를 떠올려 보세요. 네, 지우 씨가 감정 대신 기록을 선택했던 그날 이미 스스로를 믿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요. 그걸 잊지 마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다. 감정 대신 기록.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다. 나는 한동안 내 감정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남편의 말과 표정에만 의존했다. 그러다 그의 말에 갇혀버렸고. 하지만 결국 나를 구해준 건 누군가의 말도 눈빛도 아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차가운 시선, 그리고 거짓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준 무표정한 렌즈였다. 어쩌면 카메라는 처음부터 어느 편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 하지만 그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된 순간 나는 비로소 내 편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 내 편은 나였다. 그리고 하은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아이가 거실에서 기어다니며 장난감을 두들기고 있었다. 하은아, 내가 말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래. 엄마. 아이는 대답 대신 나를 울려다보며 웃었다. 작은 일을 드러낸 웃음이 세상 어떤 전문가의 소견보다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래, 나는 미치지 않았다. 단지 누군가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출됐을 뿐. 하지만 이제 그 연출은 끝났다. 그리고 그 엔딩을 지켜본 건 단지 우리 둘뿐이 아니었다. 법원도, 경찰도, 의사도, 내 친구도, 부모님도, 그리고 천장에 달려있던 작은 검은 렌즈도.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내가 하은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생각이다. 엄마가 한때는 자기 정신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어. 근데 결국엔 알게 됐지. 나를 미치게 만든 사람이 문제였지. 미치지 않으려고 버틴 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때도 나는 아마도 이렇게 덧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네 기억과 감정을 자꾸 흔들려고 하면 꼭 한 번은 위에서 내려다본 시선을 떠올려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눈을 보지 말고 기록을 봐.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창문을 닫고 하은이를 안아 올렸다. 엄마, 이제 안 미쳤지? 장난처럼 물어보며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다. 아이의 대답은 여전히 옹알이뿐이었다. 하지만 그 옹알이가 내게 이렇게 들렸다. 별표 엄마, 처음부터 안 미쳤어. 별표. 나는 웃으면서 아이를 더 꼭 안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다. 누가 뭐래도 내 현실은 이제 내가 정한다. 이제 어떤 남자도, 어떤 말도, 어떤 연기도 내 정신을 마음대로 흔들 순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한번 그 연극의 막이 내려오는 순간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때 천장 위의 작은 눈과 함께 깨달았으니까. 별표, 나는 결코 미치지 않았다는 걸.